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보험인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보상 전문가 최정관입니다. 보험에 대해서 보다 유익한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허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지켜줄 보험 전문가 이철훈입니다. 네, 좋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자동차 보험입니다. 오늘 자동차 보험에 대한 내용은 최정관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보험 설계 업무를 하다 보면 고객님들하고 되게 많은 통화를 하는데요. 그때 고객님들이 저희에게 물어보는 게 암 진단, 뇌혈관 진단, 심장 질환 같은 큰 대형적인 질환에 대한 문의보다는 실손이랄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사고 접수랄지 이런 일반적인 문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지 그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가입해야 되는 보험인데요. 이런 자동차 보험을 왜 잘 가입을 해야 되고 잘 들어서 해야 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표 보시면 네. 2022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 해 교통사고가 19만 6,836건으로 일일 평균 약 54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35명으로 일일 평균 약 8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냥 가입하는 보험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전혀 전문 지식이 없는 단순하게 보험료 때문에 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MC님은 이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을까요? 저도 인넷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격도 그렇지만 사실 보험 가입할 때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MC님께 여쭤본 이유가 대부분의 고객님들, MC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그래 좀 쉽고 좀 간편하다라고 하는 그 또 보험료적인 부분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잘못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인해서 주변에 파산이 나거나 아주 큰 빚더미에 올라갈 수 있는 사실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표를 보시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 책임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은 자동차 보험으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타인이 다치면 대인배상 원투로 보상을 하고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면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형사 책임과 행정적 책임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이 아닌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다르는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MC님은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저도 처음에는 차이점을 잘 몰랐는데 방문해주시는 전문가님들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는 차이점도 어느 정도 알고요. 두 가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잘 하셨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엄연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절대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요.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내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해져 있고 피해자가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부분 민사처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안 되시고요. 꼭 종합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전자 보험만이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그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내 자신을 위한 보험인 거고요.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운전자 보험도 따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MC님은 네. 자동차 보험하면 떠오르는 담보들 있지 않습니까? 오, 뭐 대인이나 대물 아니면 뭐 자상, 자손 뭐 이런 거 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 자동차 보험은 다른 보험과가 다르게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MC님이 말씀 주신 담보와 또 빠진 담보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남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나누면 위의 사진처럼 타인의 신체나 자동차나 기타 물건의 사고를 내는 경우와 아래 두 그림처럼 내가 다치거나 내 자동차가 피해를 당한 경우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자동차, 기타 물건을 피해를 줬다면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담보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대인배상 1은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인 1 담보의 부족한 부분을 대인배상 2로 꼭 무한으로 가입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자동차나 기타 물건의 피해를 준 경우에는 대물배상의 담보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대물배상 담보는 최소 2천부터 최대 10억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추천드리고 싶은 담보 금액은 5억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대물배상으로 보상해주는 범위가 차량 원상 복구 비용, 렌트 비용,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휴차료 비용, 영업 손실 비용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요즘 도로에 보시면 아주 고가의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오. 최대한 넉넉하게 가입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인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아닌 타인이 다쳤을 때 혹은 내 차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담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담보가 등장하는데 많이 혼돈스러운 담보인데요. 보시면 네. 바로 아까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손과 자상입니다. 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제가 해드릴 건데 네. 자, 이 자손하고 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동차 자기 신체 손해, 자동차 상해 손해 두 개의 구분 질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자손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어느 그 일정한 비용에 대한 부분만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비용뿐만 아니라 내가 그 다친 병원비랄지 그다음에 치료비랄지 모든 부분들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차량 손해인 자손보다는 자동차 상해인 자상 가입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쉽게 자손은 일부만, 자상은 모든 부분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 자상 준비를 꼭 해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MC님 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좀 네. 뭐 이해하셨을까요? 네, 저도 대인과 대물은 사실 딱 들으면 알잖아요. 네네. 대인은 사람에 대한 보상, 그리고 대물은 뭐 차에 대한 보상 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은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네네. 자손보다는 자상으로 준비를 해라. 이제는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손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꼭 확인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네. 누구에게 사고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자상으로 준비해 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에는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대해서 자차 가입을 많이 하셨는데 사고 즉 나 혼자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다 가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드시 혼자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 단독 사고를 포함한 자차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자차 가입의 중요성은 차량 도난, 그다음에 침수, 화재, 폭발, 손해 모든 보상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자차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되게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는 부분 역시 이 자차 부분인 겁니다. 만약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그래도 자차는 가입하시고 단 차량 단독 사고 부담
차량 단독 사고만 빼고 가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량에 상해를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담보인데요. 이 담보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해야만이 다른 자동차 운전자 담보 특별약관에 자동 가입이 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는 내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대물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담보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역시 매우 높은 담보입니다. 내가 가입하면 내 가족까지도 모두 다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부분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자동차 보험 가입하기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동차 보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매년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한 번에 보험료를 내다 보니까 좀 비용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원래 제가 제 고객님들한테 네. 말씀드리는 꿀팁인데요. 제가 네. 원래 여기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 좋아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자동차 보험 할인 특약 되게 많은데요. 이 많은 특약들을 잘만 활용한다고 하면 최대 60%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 운전자 한정 특약, 블랙박스 특약, 안전운전 할인 특약,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 주행거리 마일리지 특약, 자녀 할인 특약, 무사고 할인 특약, 첨단 안전장치 특약, 이 외에 T맵 할인 특약이 있고요. 차가 2대 이상인데 사고가 있다면 반드시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 준수로 인해서 법규 위반 할증까지 더 받을 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어린 자녀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 가입 경력을 등록해 줌으로써 자녀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전문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신다고 하면 MC님처럼 또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인터넷 가입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복잡한 담보들이 나왔었는데요.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담보들로 자동차 보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어떤 사고에도 충분하게 대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자동차 보험 무조건 이렇게 가입하자입니다. 자, 대행배상 1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자동 가입이 되는 거고요. 대행배상 2 대행배상 2는 대행배상 1의 담보를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 가입을 추천드리고요. 대물배상 5억 이상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제차, 고급 차량 증가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하고요. 자동차 상해 3억 이상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가 아닌 자동차 상해로 꼭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차량 손해, 자차 가입인데요. 자차 가입 같은 경우 반드시 단독 사고도 포함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해둬야만이 본인 차량 수리 비용이랄지 장마철 침수, 차량 도난, 화재, 폭발에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차 상해는 반드시 5억 가입을 추천드리고요. 긴급 출동 서비스는 60km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10km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최장거리로 가입해 두시는 게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때문에 전문 설계사가 아닌 비용 때문에 인터넷으로 가입했다고 하면 자칫 사고 발생 시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사고 발생에 대해서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고에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내가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정확하게 가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정관 전문가님과 함께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매년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너무 저렴하게만 준비하지 마시고 오늘 최정관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팁들을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연금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허원영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연금보험입니다. 먼저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아보셔야겠죠. 네, 연금보험은 아시다시피 노후에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료를 납입해서 노후에 약정한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수령받는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구조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연금 구조의 각 층을 나누어 보면 1층은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 제도이고, 2층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3층은 은퇴 후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를 하는 연금 제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3층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사실상 1층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고민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노후 산업이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연금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던데 국민연금을 우리가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불안은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당연하게 조성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고령사회 그리고 이것이 국민연금과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들렸어요. 이 두 네. 가지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요? 네,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끼치는 영향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요.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OECD 주요국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 위험에 한국이 1위를 차지하는 것을 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회적인 문제로 빠른 은퇴 시기, 은퇴 이후의 경제활동의 정체, 고연령자의 부족한 일자리 등으로 빈곤한 노년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노후 생활 자금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노인 빈곤율이 높은 국가다라고 나타내는 의미는 늘어나는 기대 수명과 짧아지는 은퇴 시기로 경제 활동의 정체가 오면서 불안정한 노후 생활 자금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고, 노인 빈곤층이 비율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과 동시에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 계층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한 생활비를 저도 가끔은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국민연금으로만 노후 생활을 대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요. 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대략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입니다. 월 평균 220만 원 평균 급여 소득자가 국민연금을 25년간 가입했을 때 노후의 연금으로 대략 57만 원 정도 수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는 평균 120만 원이고 2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는 평균 2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준은 평균 생활비이기 때문에 평균값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소 노후 생활비는 말 그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로 필요한 금액을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부족한 내 노후 생활 자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국민연금을 수령을 해도 결국에는 최소 노후 생활비도 준비하기 힘들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수록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에는 의존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면은 저희 우리나라의 연금 구조가 2층과 3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와 이제 개인연금 제도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2층에 해당되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인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아니라 퇴직금 제도로 운영이 되었었어요. 퇴직금 제도는 퇴직할 때 한 번에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는 제도로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존재했었는데요. 반대로 개정된 퇴직연금 제도는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됨과 동시에 회사가 도산 혹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존재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 같은 경우에는 DC형과 DB형, IRP로 나뉘고 있는데요. 네, DB형은 확정급여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나의 퇴직금을 운용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근속 시 퇴직금의 수령액이 증가하게 되고 퇴직연금의 손실과 수익을 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서 좋고 퇴직금 운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해지 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회사에 장기 근속을 하지 않거나 임금 인상률이 낮은 경우에 적은 퇴직금을 수령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즉 안정적인 대신 수익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먼저 DB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회사에서 퇴직금을 운용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일단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이외에도 또 DC형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DC형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DC형은 확정 기여형입니다. 네, 내 퇴직금은 내가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오. 같아요. 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해서 운용을 지시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도 인출 및 담보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운용 시 나오는 손실 또한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퇴직연금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DC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또 관리가 번거롭고요. 어쩌면 또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IRP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는 걸까요? 네, IRP의 경우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오. 네, IRP 같은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서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통신장치 제도입니다. 퇴직 IRP, 회사를 옮기거나 퇴사하더라도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내가 정해놓은 IRP 계좌에 넣어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형과 DC형, 그리고 IRP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게끔 효율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IRP는 좀 이직과 퇴사가 잦은 MZ세대들한테 또 잘 맞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연금 구조의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개인연금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개인연금은요. 개인 연금 보험이 있고요. 연금 저축 보험이 있어요. 연금 보험이라고 해서 똑같은 연금 보험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연금 저축 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일부 상이하겠지만 장점으로는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 세금으로 최대 99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연말정산 시 더 많은 환급을 원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왕왕 계세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저축보험과 플러스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함께 활용을 하시면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 세제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금 저축보험과 연금 보험을 비교해 보면 연금 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에서 5.5%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금보험은 반대로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둘 다 운용하시는 것이 수치상 당연히 효율적이겠지만 연말정산 대상자인 직장인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미래 가치와 현재 시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상황을 따져보고 나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께서 연금 제도부터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노후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건 2층 구조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와 3층 구조의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하는 방법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노후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요즘 2030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 자체가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노후에 다다른 상태에서 노후 연금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거치가 될수록 좀 효과 자체가 그렇죠. 복리 좋다라고. 혜택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단리로 적용을 음. 하고 있고 보험사는 복리 그쵸.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보장을 하고 있으니 거치 기간 자체가 길어야 된다라는 장점 효율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약에 제가 지금 노후에 다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연금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계약자 돈 내는 사람 내가 하고 피보험자를 자녀 앞으로 기속을 하면 된다라는 오. 장점이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자녀 앞으로는 연금 거치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효과적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 혜택도 가져가고 비과세 혜택도 가져가고 세제 혜택도 가져가시려면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을 상황에 맞춰서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님께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전문가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게 노후에서 먼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허은영 전문가님께서도 20대시잖아요. 올해 또 30대신가요? 30이 됐습니다. 그 만 나이로 하면 20대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근데 우리 전문가님도 어떻게 보면 노후와 먼 삶을 살고 계시는데 또 연금은 잘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제 직업 프리랜서라는 직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쵸. 좀 아쉬워요. 저도요. 그래서 이제 네. 저희 같은 직군이나 퇴직금이 없는 직종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퇴직금은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보험사 상품을 따로 준비도 하고 있고 오. 그리고 이제 노후에 제 재원이 될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도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인 현재 시점에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은 부분이 있고 나중에 제가 노후에 다다른 삶을 살게 되면 보험사 상품의 장점이 뭐라고 했죠? 복리. 복리. 네. 복리는 쌓인데 또 쌓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확정금리형 상품을 따로 연금보험이 아닌 확정금리형 상품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노후에 다다른 삶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연금보험도 같이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님께서는 준비를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저도 요즘에 연금보험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연금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요즘 주목하고 계시는 게 변액연금 보험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에 또 변액연금 보험에서도 또 어느 정도 이유를 보장을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좀 발생하는 연금보험 상품 출시하는 보험회사가 정말 많죠. 그렇죠. 근데 현재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액 상품으로 연금보험이 하나 출시가 됐어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8%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물밀듯이 이렇게 좀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 네. 단리 8% 고정 확정으로 오.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에 대해서
최초 가입 시점에 확정된 금리를 계속해서 받는다라는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이게 시대가 진화함에 따라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보험사 상품도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바로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엔 항상 마이너스 금리를 치고 있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했습니다. 이건 국제 정세와 굉장히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자체도 계속해서 지금 9번째 동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좀 금리적인 부분은 확정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준비하기 좋은 연금보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저희와 또 비슷한 또래가 한 분 더 있습니다. 이철원 전문가님께서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님께서도 연금을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네. 변액연금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변액연금은 예를 들어 20만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20만 원 가입하고 추가 납입을 4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4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본인한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변액보험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가입한 금액은 20만 원 정도로 작지만 매달 추가 납입을 통해서 또 사업비를 절감하고 계시다라는 팁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연금은 정말 20대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 방송 참고를 하셔서 연금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이 내용은 이철훈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앵커님, 실손의료비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많이 들어봤죠. 이 실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이상이 가입을 했다 할 정도로 국민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손의료비는 말 그대로 요즘에는 실비라고 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쵸. 말 그대로 실제 손해난 의료비, 즉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인데요. 그만큼 만능으로 알려져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병원을 다녀왔어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너 실비 청구했니? 그때 말할 때의 실비가 바로 실손의료비 오. 보험입니다. 앵커님 실비 청구한 적 있으세요? 저는 병원을 가끔 가긴 하는데 대부분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들로 가는 거다 보니까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한 번 갈 때 많이 나오면 10,000원? 이 정도라 이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해서 아직까지 청구를 해본 사례는 없습니다. 아파서 가셨을 때 10,000원 네. 정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급여라고 해서 공단에서 인정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치료들은 감기 또는 어깨 아파서 물리치료 받거나 그리고 도수치료, 추나치료 이런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도수치료는 비급여라고 해서 우리가 15만 원, 20만 원 나오기도 하고요. 추나치료는 이제 한 방에서 하는 거라서 급여로 되니까 그거는 도수보다는 아직은 적습니다. 또 약 많이 드시는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아직은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20대, 30대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거 청구할 때 많이 실비를 사용합니다. 오. 그런데 이렇게 진짜 아픈 분들이 있는가 반면 안 아픈데도 이제 혜택을 보려고 청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실비가 적자가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실비 항목을 크게 뒤바꾼다고 합니다. 바뀌고 나면 제가 다시 나와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바뀌기 전에 가이드는 한번 오늘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손 의료비는 아까 말씀대로 만능 보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비는 정말 만능일까요, 앵커님? 만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는 들었는데 일단 자기 부담금이 있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통원 치료를 많이 하는데 통원 치료는 또 한도가 적다고 들었거든요. 100% 만능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00% 만능은 사실 실비가 만능이라면 그것만 있어도 되겠죠. 저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준을 잡아보자면 아프거나 다치는 선에서는 청구가 웬만해선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 중에 암이라든지 종합보험이라든지 운전자, 치아, 치매 이렇게 각종 여러 보험이 있는데 실비만 유일하게 청구가 가능한 항목이 있어요. 오. 그게 뭘까요? 글쎄요, 약?
약 아닐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오. 맞아요? 비슷합니다. 이제 네. 약도 맞고요. 오, 네. 오늘 생각지 못한 건데 오. 약도 청구가 따로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입원하면 밥을 먹잖아요. 그쵸. 먹는 식대도 실비는 청구가 됩니다. 음. 그러면은 실비 청구가 되지 않는 항목은 뭘까요? 실비 청구가 되지 않는 항목이요? 뭐 미용 목적의 그런 거는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정확하진 않거든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미용 같은 경우는 아프거나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해서는 청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게 포함이 되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내가 뭐 피부가 엄청 상해서 네. 질병으로 이제 찍혔다, 또는 상해로 찍혔다. 네. 그런 거는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오. 또 임신이나 출산 같은 경우는 아프거나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안 되고요. 그리고 정신이나 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급여 항목은 나라에서 인정한 치료는 되지만 비급여는 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헌데 치료비의 대부분은 비급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최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비급여가 많아요. 그리고 항목을 정리를 하자면 미용, 임신, 그리고 정신 이상, 행동장애 같은 것들은 안 되고요. 치아도 질병이긴 하지만 실비에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치아보험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응급실 비용인데 비응급인 환자가 이용을 하면 청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응급실을 가다 보면은 보통 새벽에 가게 되는데 그쵸. 왜냐하면은 주간에는 그냥 내과나 이런 병원이 열려 있어요. 근데 다들 간호사나 의사가 퇴근하고 난 야간 시간에는 응급실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아프더라도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응급 환자인 기준일 내가 기억을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도 한번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감기, 장염, 설사는 이거랑 같이 10가지 동반이 되면 최하위 응급 환자가 되고요. 그러면은 응급실 비용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오.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내 실비가 현재 좋은 보험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비 가입하셨나요? 네, 저는 실비를 가입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확인을 해봤는데 3세대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세대까지. 네. 이제 세대라는 단어는 사실 고객분들한테 쉽사리 듣기는 쉽지 않은 단어긴 해요. 이제 항목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총 4세대가 있고요. 1세대는 100%, 2세대는 90%, 3세대는 급여 90%, 비급여 80%, 4세대는 급여 80%, 비급여 70% 오.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는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2017년 4월 이전 가입자는 2세대, 2021년 7월 이전 가입자는 3세대, 이후 가입자는 7월 1일부터 가입한 사람들은 4세대인 현재 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손해율에 따른 할증이 있는데요. 이거는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는 즉 21년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청구를 많이 해도 내 보험료를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다 같이 청구해야 그 나이 때 그 또래의 같은 실비 가진 분들이 많이 청구해야 많이 올리고요. 그 또래 분들이 많이 청구를 안 하면 보험료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에 800원이 내려갔어요. 오. 이번 연도에 올랐지만 네. 내려갔습니다. 근데 4세대는 다릅니다. 이제 실비를 내가 안 써도 야, 난 보험료 계속 올랐어 라는 분들이 많아서 4세대부터는 구조를 바꿨어요. 내가 쓰면 내 거 올리고 내가 안 쓰면 제 거를 할인해 줍니다. 오. 그런데 할인 할증 제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조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객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비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오. 할증은 200%, 100%, 200%, 300%까지 해서 총 4배까지 올리고요. 할인은 5% 해줍니다. 오, 차이가 크네요. 차이가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유지하실 수 있으면 1세대, 2세대, 3세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를 최대한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고객들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네. 기존 고객들한테 1세대 분들한테, 2세대 분들한테, 3세대 분들한테 지금 실비 바꾸시면 15만 원 내시잖아요. 네. 바꾸시면 2만 원으로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런데 1년 동안은 50% 할인해서 10,000원으로 해드릴게요. 솔깃하네요. 되게 솔깃하게 전화를 네. 합니다. 그런데 바뀌면 어떻게 돼요? 4세대로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고 나서는 다시 1세대로 원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유지를 최대한 하시고 갱신 기간도 계산을 해서 다음 갱신까지 같이 버텨보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부담인 분들은 4세대로 바꿔야겠죠. 그렇습니다. 앵커님도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셨나요? 저는 3세대라서 그런지 이런 전화를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저희 아빠께서는 2세대를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전화가 와서 4세대로 전화를 해봐라. 좀 이렇게 연락을 받긴 했는데 아직은 보류 중입니다. 보류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보류를 최대한 하시는 걸 저는 적극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4세대도 장점이 또 있어요. 그래도 장점이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는요. 아직 지금 기간이 10년, 15년 됐기 때문에 손해율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도 저도 3세대인데 저희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2세대는 저희보다 많이 올랐고요. 1세대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손해율이 많이 잡힐수록 보험료가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4세대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손해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인 할증 제도 때문에 병원 잘 안 가시는 분들은 할인받기 쉽습니다. 그렇죠. 3세대인 저랑 앵커님은 병원을 안 가도요. 할증 되고요. 할인도 마음대로 돼요. 그런데 병원 잘 안 가시는 분들은 4세대에서 할인을 매년 5%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4세대는 비급여에 더욱 민감하지만 왜냐하면 비급여를 쓸수록 할증이 되니까요. 민감하지만 급여 항목에서는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되었어요. 1, 2, 3세대에서는 해주지 않는 태아만 되지만 선천성 뇌질환, 습관성 유산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드름 등 피부 질환도 급여 항목이면 또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좋네요. 네, 그렇죠. 반대로 내가 이 세 가지와 거리가 좀 멀면 나에겐 단점이 되니까 전환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정리를 하자면 1세대, 2세대, 3세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 고민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60대, 70대인 분들은 손해율이 크니까 보험료가 더 비쌀 거예요. 그분들은 전환을 고민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20대, 30대인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손해율이 아직 많지 않기 쳤기 때문에 저는 기본에 가지고 계신 걸 유지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가지고 있는 1, 2, 3세대 보험은 유지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왜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왔을 때는 언젠가는 4세대로 자동 전환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아.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네. 약관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비슷한 거지만 앵커님과 저는 갱신은 1년 주기예요. 그쵸. 보험료 바뀌는 갱신 주기는. 근데 4세대로 자동 전환되는 시기는 15년이에요. 가입 몇 년도에 하셨나요?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로 예를 들면 네. 2018년에 가입을 했는데 2033년이 되면 자동으로 그때 최신 실비로 바뀝니다. 4세대면 4세대. 그때 가서 5세대가 나온다면 5세대로 바뀔 수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비를 전환을 하든 하지 않든 사실 은퇴까지 실비를 유지하기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실비가 혹시라도 없어질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만능보험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실비가 우리가 없을 때 가장 두려운 게 저는 병원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입원비, 수술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수술비가 가장
두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갱신되지 않는 비갱신형 수술비를 준비를 하신다면 그것도 언제? 지금 바로. 제가 지금 3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20년을 보험료를 내고 50세까지 내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면 50세 이후로 50년 동안은 돈을 안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실비가 많이 오르든 많이 오르지 않고 뭐 전환이라는 이런 제도를 고민을 여러 할 필요 없이 비갱신 수술비가 있으니까 병원 갈 때 크게 두려울 일이 좀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실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꿀팁 2가지 안내해 드릴 건데요. 네. 앵커님 해외 장기 체류한 적 있으세요? 하고 싶네요. 저는 최대 한 달까지만 해봤습니다. 아, 네. 하고 싶죠. 하고 싶습니다. 네. 장기 체류하면 또 혜택이 있는데요. 3개월 3개월 이상 체류를 한다면 2세대, 3세대, 4세대의 실비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6년 이후 체류만 가능하고요. 청구 유예 기간도 3년이 있습니다. 꿀팁 2번째는요. 단체 실비 환급 제도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실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회사에서 단체로 들어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2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청구할 때 회사 것도 청구하고 개인 것도 청구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실비는 2개가 있더라도 중복으로 받는 게 아니고 비례, 그러니까 둘 다 반반 받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받으시는데 단체 실비 있으신 분들은 내가 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주고 있었지만 이거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신청하지 마시고요. 4세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임신이라든지 이런 게 또 혜택되는 게 있다 보니 여자분이면 약관이라든지 임신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하시고요. 남자분들은 저는 웬만해서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께서 실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또 실비를 대체할 만한 보험으로 수술비 보험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수술비 보험도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수술비 종류가 많습니다. 그쵸. 정말 많아요. 한 2만 가지 정도 있는데 너무 많은데요? 다 준비하면 보험료가 많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범위를 몇 가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수술비, 질병으로 수술하면 이거 줄게. 이거는 하나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질병 종 수술비 1, 2, 3종, 3종 옛날에 있었고요. 요즘에 5종, 6종, 7종, 8종, 9종까지 있습니다.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래도 최신 약관에서 그나마 저는 추천드리는 건 5종 수술비고요. 7종이나 8종, 9종 수술비도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5종 수술비가 4개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네요. 4개 다 받습니다, 중복으로. 그러면 한 회사에서 많이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것 같으면 중복해서 A, B, C, D 4개, 5개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실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실비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까지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든 보험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때까지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실비가 없을 상황을 대비해서 다른 보험을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실비가 몇 세대가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비가 몇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또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